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인물이 파월 대 우에다인데요. 미국과 일본 두 발 남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잘 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했고요. 내일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융시장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한원 총재 한국 금통위는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죠. 네. 다만 이제 한원 총재의 발언에서 물가만 본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도 했고 아쉬운 거는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다라는 거. 네.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장중에 흔들릴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두 인물들이 모처럼 만에 또 나타나는데 공교롭게도 내일 오전 그리고 내일 저녁 일본과 미국의 두 금융 수장들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잭슨홀 미팅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24일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이오밍주 휴양지 이 잭슨홀에서 1978년 이후부터 매년 8월에 개최가 되는데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은 금융 수장들의 그냥 휴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워낙 지금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과연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자유로운 이런 토론을 하면서 또 기조연설도 하고요.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올해 주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을 재평가하는 네. 그러한 세미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금리를 인상한 쪽도 계속해서 있었고 또 미리 피벗을 단행한 나라들도 있었고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이 피벗에 나서는 그 시점에 다가서서 과연 어떤 식의 발언들을 하면서 전 세계 통화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 초반만 해도 뭔가 으쌰했던 분위기에서 수요일, 목요일 계속 이렇게 뭔가 눈치 보는 네, 그러한 맞습니다. 흐름으로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아주 작은 단봉 내지는 도지형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밤에 파월 의장의 그러한 그 연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통한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예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 9월에 50bp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다만 바로 어저께 이제 뚜껑을 연 바로 7월달에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대다수들이 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또 일부 위원들은 7월달에 금리 인하를 해도 나는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7월 달에는 단행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결국은 파월 의장이 이것을 거스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과연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50bp를 할 것이냐 아니면 25bp를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9월에 금리 인하를 50bp 할 가능성이 20%대에서 30%로 올라갔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은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흔들하다가 다시 또 재차 상승의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긴 했는데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물가는 잡혔다라고 보는 거고요.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9월 19일 이후니까 9월 첫째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 특히 이 경기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불리시킬 수 있는 지표가 나오느냐, 또는 실업률이라든가 또는 민간 고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월 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면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25bp는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50bp 이상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일부에서는 이 수정 고용과 관련돼서 100만 명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80만 건 정도라면은 그래도 범위 내에 있었던 거다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고용이 꺾인 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내일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의 금리 인하 시그널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우리 시장과 좀 엮어보면요. 반도체가 오늘 지지부진하면서 오히려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으로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좀 더 강하게 나오면 이 종목들 상승 추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또는 발언을 어느 정도 강도 있게 하든 안 하든 네.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이제 대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뭐 IT 성장주 쪽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한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도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또 다른 수혜 쪽이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지난번 포비아 사태, 화재 사건으로 인한 그런 어떤 흐름들까지도 반영이 된 상태 속에서의 저점들이 지지력을 확보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은 가능한 그런 흐름이지 여기서 이제 추세를 잡고 또다시 어떤 새로운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뭐 조금 아까 나온 소식에 의하면 포드에서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기차는 생산을 안 하거나 그리고 생산 시기를 조율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과의 그런 협업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쪽으로 조금 더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낙폭과대 이후에 상대적으로 반등이 미진했던 시장 대비해서 그러한 어떤 흐름으로 당분간은 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투세에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는 일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31일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을 초래했다 이런 원흉을 좀 사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인상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에다가 우째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내일 이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전반적인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한 보고 또 코멘트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의 자민당 총리가 9월 말 전후에서 이제 새롭게 선출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사실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외풍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어떤 그 금융기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떤 이 정치적인 공백기 이런 상태 속에서 우에다 총재가 뭐 독단적으로 뭐 금리를 뭐 인상할 거예요. 뭐 어떤 뭐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인상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노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FOMC 회의가 9월 19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BOJ도 그때 개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로이터에서 관련된 그런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할 것이 유력하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57%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4분기 정도에 25bp 정도 인상하지 않겠느냐. 또 2026년에도 추가적인 어떤 인상.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30년 또 저앵고 현상 속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물가도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니까 서서히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구조적인 기조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전격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물론 뭐 반반이 있었습니다. 7월 말에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시그널만 또 한 번 좀 더 강하게 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25bp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다 놀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행보가 이제 중요합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조 속에서 시장의 유동성도 좀 풀리고 기대가 되는 어떤 미국의 금리의 어떤 인하 사이클. 네. 단행된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 속에서 계속 시장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던져준다라면
엔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일본의 경제 지표에서 2분기 연간 성장률이 3.1% 정도 나왔다라는 거. 특히 이 부분은 강한 소비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기서 더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엔화의 강세 기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뭐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뭔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장기 관점에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돌아오는 9월 달 19, 20일 날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노티스만 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 일부에서는 뭐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12월 달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 지속적으로 시장에 인상 시그널을 준다라면 이러한 부분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급격한 네. 어떤 시장을 변동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대비하면서 충격을 좀 완화시키거나 제한적인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어저께부터 엔화가 장중에 144엔대도 내려가고 오늘도 그랬었죠. 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밴드를 보면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145엔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뭐 149엔, 아래쪽으로는 141엔대에 이런 제한적인 등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145엔 이하에서 움직여 준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는 거고 148엔, 9엔 근처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또 슈팅이 또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러한 상반된 투자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9월에선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의 추가 인상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금리 인하 그리고 일본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상반된 흐름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실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변곡점이 있을 만한 일정들을 중심으로 좀 대응 전략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1차, 2차에 나눠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네. 맥락에서 현재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코멘트와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9일 날 새벽에 알게 되겠죠. 바로 그때까지의 어떤 움직임은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연출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끝나면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뭐 8월 말도 지나고 9월 달 되면은 이제 8월 말 내지는 9월 초부터는 바로 중요한 이번 6월물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현물도 중요하지만 이 선물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애를 먹고 있을 거예요. 그 만기가 9월 12일 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다시 뭐 선물 쪽에서 합성 포지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선물을 매수하고 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현대차 이러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한다든가 네. 또 한쪽에서는 얘네들을 매수하고 선물 쪽을 매도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또 정신없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 결국은 또 추석 연차까지 쓰고 뭐 하면은 뭐 10일 이상을 쓴다면서요? 저는 뭐 그럴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네. 뭐 그러한 어떠한 또 뭐라 그럴까요? 항상 우리가 연휴 기간이 또 되면은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연휴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결국 요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보수적인 매매라고 하는데 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게 올라올 때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보수적이신 분들 조금 내가 리스크에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떤 대응력이 떨어진다든가 변동성을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현금 50% 정도 이 2,700 이상에서부터는 만들어 놓는 게 저는 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한 30% 정도의 현금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뭐 1박 2일 코스라든가 뭐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위험 관리를 병행하는 이러한 전략이 2차 변동성이 있을 때까지 대응해야 될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